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 단위로 말이죠. 2023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암호화폐가 한 국가의 해킹 조직에 의해 탈취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전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어떻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자신들의 ATM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전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통적인 전쟁은 총과 탱크, 전투기로 싸웁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전쟁은 다릅니다. 키보드 하나로, 인터넷 연결 하나로 국경을 넘어 상대국의 자산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북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국제보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천 명 규모의 전문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선발되어 특수 교육을 받은 말 그대로 사이버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24시간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감시하고 공격 기회를 노립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공격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 코드 유포 정도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벤처기업을 만들고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서 실제 프로필을 만들어 장기간 활동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내부자가 되어 시스템에 접근하죠.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으로 위장해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침투가 더 쉬워졌죠. 가짜 이력서, 가짜 추천서, 심지어 화상 면접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그들은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학습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립니다. 2022년 발생한 어느 거래소 해킹 사건은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해커들은 몇 달간 내부 시스템을 관찰한 후 단 하루 만에 6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해서 거래소 측도 한참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죠. 이게 단순한 범죄 조직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작전입니다. 군사작전을 수립하듯이 목표를 정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실행 후 철저하게 흔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암호화폐인가? 북한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대신 암호화폐를 노리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북한에게 있어 그야말로 완벽한 타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익명성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은 공개되지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갑 주소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고 그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적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러 번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 흔적을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이 점을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암호화폐를 탈취한 후 믹서나 텀블러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이용해 출처를 세탁합니다. 여러 개의 지갑을 거쳐가면서 소액으로 나누고 다시 합치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마치 빨래를 여러 번 하듯이 자금의 출처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국제적 이동성입니다.
전통적인 화폐는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각국의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하고 국제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히 북한처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몇 초 만에 자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도, 정부 승인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국제 제재로 고립된 북한에게는 유일무이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거래의 비가역성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거래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실수로 송금했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한번 전송되면 끝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순간 그 거래는 영구적이고 변경 불가능합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빼내는데 성공하면 피해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거래소에 연락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니까요. 네 번째, 환금의 용이성입니다. 탈취한 암호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는 규제가 느슨한 거래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신원 확인 없이도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거래소들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를 달러나 위안화, 유로 같은 실제 화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중개인들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때로는 현금 밀반입, 때로는 무역거래 위장,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도 한몫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수십 년간 보안 시스템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생긴 지 몇 년 안 된 스타트업입니다. 보안에 투자할 자금도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해커들에게는 이런 곳이 취약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해킹당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보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거래소들이었습니다. 대형 거래소들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작은 거래소들은 더 취약하죠. 그리고 북한 해커들은 정확히 이런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합쳐지면서 암호화폐는 북한에게 제재를 우회하고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쓸까요? 탈취한 암호화폐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단순히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이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매년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세탁된 후 실제 화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외화는 국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각종 부품과 기술, 원자재를 사들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특수강철, 전자부품, 정밀 기계 같은 것들은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이런 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을 통한 밀수출, 서류 위조를 통한 우회 수출 등의 방법으로 이런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의 대금으로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사용되는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돈이 북한 정권의 유지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트 계층을 만족시켜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하고 특권을 보장하고 충성심을 사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은 이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도 이 자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외화를 벌지 못하게 만들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화가 유입되면 제재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연관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 주소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런 주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생태계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고 수백 개의 거래소가 있고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우회 방법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납니다. 탈중앙화 금융, 프라이버시 코인,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북한 해커들은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셋째, 국제 협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암호화폐 규제가 강하지만 어떤 나라는 느슨합니다. 북한은 바로 이런 틈새를 파고듭니다. 규제가 약한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지역을 통해 자금을 세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적 해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 암호화폐 업계의 자발적 노력, 그리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런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나라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국가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했나요? 세금을 거두거나 무역을 하거나 자원을 팔거나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컴퓨터 코드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의 자산을 훔쳐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 푼의 외화도 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해킹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재 체계, 금융 감독 시스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 디지털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개발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결국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실제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북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인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적 대응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대응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되 산업의 발전을 막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너무 약한 규제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 확인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거래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입니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함께 북한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이런 협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해킹을 단순한 사이버 범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안보 문제이고 핵 확산 문제이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이 정부, 기업,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업계 스스로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거래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일부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보안에 투자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고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명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금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은 범죄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악의적 행위자들에게는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완벽한 도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술 발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로 말하자면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해커들은 안전한 곳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공격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더 정교한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기술의 고도화, 새로운 암호화폐와 기술의 즉각적인 악용 같은 것들이 예상됩니다. 방어하는 쪽도 발전하지만 공격하는 쪽도 발전하는 끝없는 경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래들도 이제는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전문 기업들이 북한 해커들의 지갑 주소를 식별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공동 대응,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축적되면 북한의 활동 공간을 점점 좁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의식입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이중 인증을 반드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이메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주의가 모여서 전체 생태계의 보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탱크와 전투기가 국방력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 보안 능력,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기술 인재의 육성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IT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력, 앞서가는 디지털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술의 윤리적 사용,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디지털 시민의식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의 이런 행위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정상적인 국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북한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의 양면성, 국제 질서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범죄와 위협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술적 대응, 제도적 정비, 국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안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는다면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